시카고 경제학파와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에서 본 갤럭시 M20의 위이자 두 번째 장점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실버 버튼을 받고 싶은 닥터지비입니다. 제가 2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약속을 했던 대로 18만원짜리 삼성 갤럭시 M20를 제 메인 폰으로 사용을 해봤어요. 그 전에 사용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폴드랑 아이폰 11 프로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거의 없애고 18만원짜리 M20만으로 2주일을 놨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느꼈던 솔직한 단점과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전에 사용하던 이 두 개 핸드폰, 아이폰 11 프로와 삼성 갤럭시 폴드 두 개 가격을 합치면 400만 원 정도 되고요. M20는 18만 원이에요. 거의 2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단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카메라의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으로 치면, 플래그십 폰으로 치면 거의 한 3, 4년 전 플래그십 폰의 품질과 비슷하거나 그거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특히 조명이 별로 없는 밤이나 장면이 좀 더 세밀하게 묘사되어야 되는 경우, 특정 패턴이 잘게 반복되는 섬유, 빌딩의 창문을 멀리서 찍었을 때, 이런 경우에 디테일들이 좀 심하게 뭉개지는, 특히 광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말 심하게 뭉개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것이 가장 플래그십 폰과 보급형 M20 폰의 가장 심각한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기업들이 이렇게 자꾸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을 플래그십 폰에서 올리고 보급형 폰에서는 그걸 떨어뜨리는 이유가 1990년대에 PC의 발전을 게임이 이끌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90년대 당시에는 컴퓨터가 정말 한 2년 정도만 되면은 꽤 좋은 플래그십 컴퓨터를 사도 심하게 구닥다리가 돼서 최신형 게임도 돌리지 못하고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 멀티미디어 프로그램들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발전이 정말 빨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최신형 게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컴퓨터를 사고 예전의 컴퓨터를 바꾸고 그러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어요. 즉 기술의 발전을 게임, 프로세서의 성능 같은 게 이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의 작업을 하기에 4년이나 5년 된 랩탑이나 데스크탑으로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 쪽도 멀티태스킹을 할 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너무 느려서 도저히 못 써먹겠다, 그런 정도의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카메라의 성능은 아이폰 11에서 보여주다시피,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나올 갤럭시 S11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과 같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카메라가 스마트폰의 발전, 그리고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를 이끌고 있고, 고급 스마트폰과 저가형, 중가형 스마트폰을 구별을 하는 것도 이제는 프로세서의 성능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카메라의 성능 같아요.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져서 정말 1억 화소로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의 용량도 무지 커지고, 동영상도 우리가 다 4K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도. 그러려면은 그 동영상을 저장해야 되는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저장 용량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처리하기 위해 프로세서에서도 예전에 그냥 부동소 수점 연산, 정수 연산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을 하게 되니까 딥러닝 연산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종류의 프로세서들을 자꾸 붙이고 있죠.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의 발전과 수요를 이끄는 게 카메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급형 M20 스마트폰에서도 카메라의 성능을 확 낮춰서 플래그십 스마트폰과의 차별화를 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삼성의 의도로 느껴졌고, 사진을 찍었을 때의 성능은 정말 심하게 차이가 났어요. 두 번째 단점, 그래도 속도가 정말 느리기는 해요. 제가 이 속도 차이를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다가 M20로 넘어오고 나서 너무 느려져서 불편했다라기보다는 M20를 사용을 하다가 오늘 다시 갤럭시 폴드로 넘어갔을 때 너무 속도가 빨라져서 놀랐던 게 있어요. M20 쓰고 있다가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한 2년 정도 된 그냥 아이폰 10을 사용하게 됐는데, 아이폰 10도 아이폰 11보다 확실히 느리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실제로 아이폰 10을 써보니 선녀 같다. 아마도 제가 벤치마크 수치를 확인까지는 안 해봤지만 갤럭시 M20의 벤치마크는 제 생각에 갤럭시 S7? 이 정도를 상기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집에 제가 가지고 있는 S8보다도 조금 약간 느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M20의 그 램 용량이 3GB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즘에 플래그십 갤럭시 폰들은 12GB 램을 가지고 있어서 앱 리프레시라고 하죠.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실행되는 증상이에요. 이게 그냥 앱을 한정된 램 공간에 다 담기에는 램 공간이 너무 부족할 때 벌어지는 현상인데, 플래그십 갤럭시들 같은 경우에는 11GB에 이르는 램을 가지고 있어서 앱 리프레시를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바로바로 전에 실행시켰던 프로그램들도 앱들도 다시 뜨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램이 4GB 아니면 3GB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앱 리프레시 때문에 아주 악명이 높죠, 아이폰이. 그것처럼 M20도 램을 3GB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갤럭시에선 보기 힘들었던 앱 리프레시를 종종 겪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를 좀 찍고서 다시 전에 실행했던 앱으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뭐 뱅킹이라든지 뭐 이런 앱들을 여러 개 띄워놓고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처음에 실행시켰던 앱들이 다시 꺼진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성능 자체가 확실히 떨어지기는 한다. 두 번째 단점이었고요. M20를 사용하게 되면서 느낀 세 번째 단점은 삼성페이가 안 된다였어요. 뭐 삼성페이 자체는 아이폰도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기는 하니까 아이폰을 사용하던 유저한테는 느껴지지 않는 단점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오랫동안 갤럭시를 사용을 해왔으니까 그래도 있던 걸 뺏어가니까 현실에서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M20를 메인폰으로 사용을 하면서 제가 노트7을 사용한 이후에는 지갑을 가지고 다닌 적이 없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냥 주머니에 신용카드 넣고 다니고 그러는 약간 낯선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삶의 질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삶의 간소함? 뭐 이런 거에는 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삼성페이가 없어진 거는 확실하게 단점이기는 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예산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가성비가 좋은 폰을 찾으신다면은 M20는 삼성페이가 없기는 하지만 약간만 더 가격이 올라가면, 그 A 시리즈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한 40만 원 근처에서는 30만 원대 후반? 이 정도부터는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예산을 추가하시면은 이 단점은 극복을 할 수 있고, 뭐 삼성페이가 만약에 필요 없다 하면은 지금 나오는 M20보다 한 칸 위에 M30S 뭐 이런 스마트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의 가성비는 그래도 가격이 20만 원대긴 하지만 이 18만 원의 M20보다는 확실히 좋을 거예요. 메인폰으로 사용할 가성비 휴대폰을 찾고 계신다면은 그런 M30S 이런 모델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 시리즈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그 M20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느끼는 M20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정말 커다란 배터리였어요. 최근에 계속 그 내년 2월에 출시될 갤럭시 S11 루머나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S11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4500mAh, 갤럭시 S11 플러스 모델의 경우에는 50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들 해요. 어떤 기사들을 보면은 삼성에서 이번에 S11 플러스가 가장 커다란 배터리 용량을 드디어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yes and no인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게, 이 18만 원짜리 M20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무려 S11 플러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5000mAh예요. 제가 왜 이렇게 삼성이 커다란 용량의 배터리를 이런 보급형 스마트폰에 넣어 주었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떠올랐던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도 시장 그리고 인도 주변의 동남아 시장을 겨냥을 했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후진국인 나라들이 전력이나 상수도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뭐 70년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60년대만 해도 뭐 상수도라는 게 그렇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당연하게 보급이 됐던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남아 여행 같은 거 다니다 보면은 상수도 부실한 곳 많고, 전기도 뭐 5성 호텔에서도 가끔 전기가 끊겨요. 그런 식으로 전력 공급이나 사회 기반 시설들이 좀 불충분하게 구비되어 있는 곳에서는 제 생각에는 정말 뭐 지금 뭐 무선 충전을 따지고 고속 충전을 따질 게 아니라 충전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전이 가능할 때 한 번에 많이 충전을 해놓으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샤오미 외장 배터리 작은 것 크기가 5000mAh잖아요. 그런 외장 배터리 하나를 이 안에다가 넣어 놓은 가장 주된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외장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려고 하면은 충전 효율이 100%가 될 수는 없으니까 외장 배터리가 5000mAh라고 해도 실제로 5000mAh짜리 스마트폰을 다 충전시킬 수가 없어요.
5000짜리를 충전을 시키려면은 외장 배터리는 제 생각에 한 그래도 거의 7000에 효율이 좋아도 충전 효율이 좋아도 거의 한 7000 정도의 외장 배터리 용량은 필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내장 배터리가 커다랗다는 거는 되게 커다란 이점인 셈이죠. 제가 실제로 이 갤럭시 M20를 사용을 해보니까 일부러 그냥 충전을 안 하면서 0%에 갈 때까지 좀 빡세게 써봤었어요. 정말 빡세게 이 M20를 사용을 하면은 하루에 한 50% 정도 용량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라이트하게 사용을 하면은 하루에 20에서 25% 정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충전으로 빡빡하게 했지만 정말 열심히 쓰면 이틀 정도로 쓸 수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용에는 나흘이나 닷새 정도는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용량이 4380mAh고요. 이게 5000인데 4380이에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모델이 3500, 커다란 플러스 모델이 4300, 갤럭시 S10은 3400에서 4100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배터리 용량 하나만큼은 아주 독보적으로 높은 거죠. 내년에 나올 S11 플러스와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사실 뭐 후진국도 후진국인데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의 장점이 정말 재난 상황에서 저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2011년에 막 연평도 막 폭격 일어나고 막 정말 뭔가 이렇게 전쟁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때 막 그럴 때 보면은 뭐 라면도 많이 동나지만 또 뭐 라디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해요. 그게 이제 라디오를 갖고 있으면은 뭐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뭐 통신 다 끊기고 그러면은 그냥 이런 공중파 라디오를 듣고서 뭐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라이트, 손전등 이런 것들도 사게 되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5000mAh의 커다란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S11이나 갤럭시 폴드에는 없는 라디오 기능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어폰을 연결을 하면 이어폰이 라디오 안테나 역할을 해서 좀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전시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서 뭐 큰 도움이 되겠죠. 배터리도 왕창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모든 스마트폰들은 손전등 기능을 하죠. 전시 상황, 재난 상황에서 전기가 모두 끊겼을 때 밤에 불을 비춰주는 용도를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정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만일을 위해서, 뭔가 우리나라가 어쨌건 휴전 국가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를 해서 이런 스마트폰 하나쯤 가지고 계셔도 뭐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얘는 어쨌건 GPS 가지고 지도도 들어있잖아요. GPS 가지고 여기 어딘지 알 수도 있어요. 피난 가실 때. 그리고 뭐 7일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재난 상황에서의 대피 도구로서 뭐 좀 좋은 기능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배터리가 이렇게 큰데 고속 충전을 받기는 해요. 고속 충전을 받는데 요즘에 사실 고속 충전도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뭐 80W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중국산 폰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거의 뭐 100W 수준의 초고속 충전을 막 도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 M20 같은 경우에는 15W 속도의 충전만을 받기 때문에 이 커다란 5000mAh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고속 충전을 해도 거의 한 4시간? 이 정도는 되어야지 0에서 100%까지 찰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 감에 의하면. 이게 갤럭시 M20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장점. 갤럭시 M20의 두 번째 장점은 무엇보다도 당연히 가격이죠. 싼 가격. 가장 좋은 성능, 싼 가격. 18만 원. 그러니까 $150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일 흔하게 세계 지도를 그리는 방법인 머케토 프로젝션,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지도를 그리면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는 세계 지도가 나와요. 학교 교실 뒤에 걸려있는 커다란 지도 있죠. 이 지도에서는 적도, 태평양의 한가운데 적도 있잖아요. 적도 근처에 대륙이나 바다의 크기가 과소평가되게 돼 있어요. 극에 가까운, 남극이랑 북극에 가까운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캐나다는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고, 남극이나 북극은 사실 아예 그리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적도를 지나는 아프리카 대륙은 무지 작게 보이고, 그래서 사실 실제 크기를 반영해서 정당하게 지도를 그리려면 예를 들면 뭐 사이너소이드 프로젝션이나 몰바이트 프로젝션 같은 그런 류의 도법을 사용해서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리면 실제 크기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가 정말 크게 나와요. 아프리카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 지금 뭐 한 12억에서 13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가 출산율이 워낙 높고 의료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면서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인구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예정이에요.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실 경상도도 크고 강원도도 크고 전라도도 정말 커다란데 서울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그냥 하나의 그냥 지방인 거죠. 서울 아니면 지방. 상주나 울산이나 다 뭐 서울 사람들한테는 경상도 어딘가 저 아래쪽에 있는 도시들인데 사실은 둘 사이 거리가 상주랑 울산의 거리가 서울에서 대전까지보다도 더 멀어요. 그것처럼 서울 사람들이 지방을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지구라는 것을 전체 세계를 글로벌을 생각을 할 때 세계에 뭐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세계의 정말 거대한 부분은 아프리카예요. 지도에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는 러시아의 2배고 그렇게 생각 안 되잖아요.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캐나다랑 미국을 다 합친 것에다가 중국까지 더해도 아프리카보다는 작아요. 아무튼 아프리카에는 지금 12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인구는 조금 있으면 수십억 명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득은 아프리카에서도 우리가 흔히 제가 자꾸 무슨 뭐 UN 같은 얘기를 하는데 유엔에서 딱 그렇게 분류를 해요. 아프리카도 그 위쪽에 뭐 이집트, 유럽이랑 가까운 아프리카들이 있고요. 유럽이나 중동이랑 가까운 아프리카, 그거 말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라고 다른 분류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흔히 뭐 생각하는 뭐 유니세프나 뭐 국제의사회 이런 데서 위로 지원이나 봉사를 나가는 곳은 다 이런 열악한 곳은 사하라보다 남쪽,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예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람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년에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돼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죠. 즉 아프리카의 평균적인 사람의 시선에서 보면 아이폰 11 프로의 가격은 2천만 원인 거예요. 우리의 10분의 1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10배로 느껴지겠죠. 갤럭시 폴드의 가격은 2,400만 원이고요. 이 M20의 가격은 우리한테 느껴지게 1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플래그십 폰들을 사는 거는 그 나라 사하라 이남 사람들한테는 차 한 대 가격을 쓰는 거예요. 휴대폰에. 사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180만 원 요거는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해. 내가 그래도 한번 3년 정도는 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부로 사겠다고 하면은 아프리카의 평범한 사람들도 감당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돼요. 그래도 옛날에는 정말 그 개인용 컴퓨터, PC의 가격이 워낙 비쌌었으니까 90년대에도 사실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했던 PC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일반 가정집에서 사려면은 뭐 24개월, 36개월 그렇게 할부로 사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요 18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할부로 사야 되는 그런 전자제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부로 사면 감당은 할 수 있는 가격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도 삼성 휴대폰을 사겠다고, M20를 사겠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애플 스마트폰은 살 수가 없지만요. 이 스마트폰을 3년 동안 사용을 한다고 치면은 하루에 160만 원만 하루에 160원만 모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60원, 14센트. 하루를 1달러로 생활하는 사람도 폰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뭐 낮에는 아프리카의 농노였다가도 뭐 밤에는 유튜브로 혼자서 영어 공부하고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뭐 유튜브에 테드 채널 들어가서 인문학 지식도 쌓을 수도 있고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과 뭐 페이스북이든 뭐든 아니면 뭐 채팅으로든 교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물론 되게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우리 돌이켜보면 한국이 정말 후진국이었던 60년대 70년대에서도 자수성가하고 뭐 정말 형설지공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의 누군가는 이런 스마트폰을 구할 수 있게 되면 현실의 껍질을 깨고 넓은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뭐 그냥 뭐 게임 돌리고 뭐 유튜브 보면서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웃긴 거 보면서 허송세월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무궁무진해요. 18만 원짜리 M20의 연산 성능이 인간을 달로 보냈던 아폴로 11호의 연산 성능의 1000배고 램 용량은 지금 뭐 방금 전에 제가 3GB밖에 안 돼서 리프레시가 돼서 짜증나요 라고 했지만 아폴로 11호에 장착됐던 컴퓨터의 램 용량의 4만 배예요. 생각해보면 이 폰 하나로 그냥 플래그십 스마트폰들 뭐 갤럭시 폴드보다 똑같은 일을 시켰을 때 좀 오래 기다려야 될 뿐이지 얘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18만 원짜리 M20로도 대부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오래 기다려야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그냥 되게 열악한 환경의 동남아 같은 곳들 아니면 뭐 남아메리카의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들
그런 곳에 전력 공급이랑 인터넷 연결이라는 두 가지 재앙만 뚫리면 아프리카 대륙과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이런 곳에 있는 수십억 명이 우리 기준에서 비로소 과거에서 현재로 밀물처럼 몰려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삼성이 이런 제품을 150달러에 내줬다는 것의 큰 의의는 150달러에 M20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삼성보다 브랜드 가치가 낮은 기업들 있잖아요. 비보, 오포, 리얼미? 이런 삼성보다 약간 브랜드 가치가 낮은 기업들이 더 이상 이 M20랑 같은 성능을 가진 휴대폰을 150달러씩이나 받고 팔 수는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능이라면 브랜드 가치가 낮은 스마트폰은 더 싼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M20가 이 정도 수준의 스마트폰의 가격을 상단을 150달러에서 제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중국이나 인도 업체들은 이런 수준의 폰을 100달러도 못 받고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80달러, 90달러짜리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보급이 정말로 가속화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인류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못했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비로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되면 지식과 지혜도 확산이 되고 그 자체로 문명이 꼽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2020년대 내년이 벌써 2020년대죠. 2020년대부터 2030년대에 후진국 중에서도 최빈국으로 이런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이 현대 금융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인류의 절반 이상이 금융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돼요. 아프리카 대륙은 전통적인 은행들, 브릭앤모터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냥 정말로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만든 그런 은행들, 그런 것들을 다 스킵하고 한 번에 블록체인 금융으로 넘어갈 것인데요. 제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떠오르실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가즈아, 투기, 도박 이런 걸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인식이 되고는 있지만 비트코인들 크게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크립토 커런시들, 암호화폐의 잠재력 그리고 암호화폐의 어둠 말고 빛은 아직 정말 많은 대중들한테는 발견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암호화폐 지갑,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갑이라든지 이더리움 지갑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지갑들을 실제로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랩탑에도 설치할 수 있고 데스크탑에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이런 스마트폰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딱 12단어의 영어 단어만 외울 수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인터넷만 뚫린 곳이라면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장비로든지 스마트폰이든지 아이패드로든지 맥북이라든지 아니면 서피스라든지 삼성 랩탑이라든지 무엇이 있어도 인터넷 연결만 되고 여러분들이 12단어만 외울 수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을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갑은 현실에서는 내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이 사라져버리면 거기에 들어있던 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스마트폰이 있고 거기에서 인터넷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12단어만 외울 수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이 다시 복원이 돼요. 정말 신기하죠? 그 원리를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그거는 M20나 더 성능이 떨어진 스마트폰에서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나쁘게 사용이 되면은 세금을 안 내고 국세청으로부터 탈세를 해서 다른 국경으로 넘어가서 도망을 가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프리카나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그리고 경찰력이 정말 무의미한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말리아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암호화폐를 도둑이나 아니면 나를 부리는 주인 아니면 독재자들한테 빼앗기지 않고 내가 비로소 돈을 소유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농노들도 노예들도 돈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암호화폐라는 게 제가 미래에 대해서 조금 예언을 해보자면 제가 다행히 평균 수명을 다 살고 죽는다면 2060년 정도가 될까요? 제가 죽을 때쯤에는 인류의 절반이 살고 있을 인류의 절반 그때쯤에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일지 모르겠어요. 한 90억에서 110억 요 사이 어딘가일 것 같은데 그 인류의 절반 정도가 아프리카 대륙에 살게 될 텐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보다 훨씬 덜 착취적이고 훨씬 더 공평한 금융 그리고 사람이 돈이 있어야 존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자립과 인간 존엄을 가져다 줄 거예요. 분명히 2050년, 2060년이 되면 그때 그 화폐가 지금 내년부터 중국에서 만든다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됐던, 아니면 페이스북이 만들고 있는 리브라가 됐던, 아니면 뭐 비영리 재단인 뭐 스텔라가 만들고 있던 루멘이 됐던, 확률이 높진 않겠지만 뭐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가 됐던, 농노도 누구로부터 빼앗기지 않을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산을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돈을 스스로 모을 수 있게 되면 독재자로부터도 독립을 할 수 있게 되고, 주인, 나를 부리는 주인으로부터도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돈의 크기가 자유에 비례한다고 하는 이유고요. 아무튼 그런 자유를 모을 수 있는 도구를 이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M20와 이것보다 더 가격이 저렴한 스마트폰을 매개로 해서 드디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삼성이 갤럭시 M20를 낸다고 하면서 선의로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성은 그냥 이기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했을 뿐이에요. 위로는 애플에서 눌리고 있고 밑에서부터는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 뭐 이런 업체들의 경쟁에서 정말 위아래로 샌드위치로 눌리니까 벼랑 끝까지 몰리다 못해서 삼성이 살아남기 위해 한 선택들로 인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도에서 M20를 생산을 한 거잖아요.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스마트폰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삼성이 한 선택들로 인해서 인류는 진보를 하는 것이죠. 삼성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가장 뭐 비인간적인 회사로도 묘사가 되는데, 그런 회사가 뭐 결과적으로는 이런 변화를 이끌게 되었다고 하면, 생각을 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점이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미학이기도 하고요. 뭐 정확히는 인도의 관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는 해서 완전한 자유무역의 결과는 아니기는 해요. 여기까지가 시카고 경제학파와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에서 본 갤럭시 M20의 위이자 두 번째 장점이었고요. 뭐 사실 뭐 마르크시즘의 면에서 보면 이건 그냥 후진국 노동자를 착취해서 만든 잉여가치의 산물일 뿐이죠. 아무튼 트위터가 2010년에 아랍 민주화의 봄을 이끌었잖아요. 아랍의 독재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트위터로 소통을 하고, 사실 뭐 그게 되게 비슷한 현상이 지금 2019년에 홍콩에서도 벌어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M20가 아니라면은 M20 때문에 더 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팔아야 하는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폰들로 인해서 생각해 2035년 정도에 지금 독재 국가들, 루안다, 부르키나파소 이런 나라에 봄이 올 것이다. 독재자를 몰아내는 민주화를 이런 스마트폰이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스마트폰을 만들었겠지만 그런 예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요? 달에도 가고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방을 시키기도 하고, 원래는 노예로 살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을 사람들 중에 이런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뭐 민주화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가도 언젠간 나오겠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M20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고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인류를 진보시키는 스마트폰은 그런 뭐 슈퍼 플래그십 갤럭시 폴드가 아니라 갤럭시 20일 수도 있다는, M20일 수도 있다는 좀 새로운 측면에서의 해석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제가 뭐 장점이랑 단점, 뭐 거창한 장점과 뭐 그냥 소소한 단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그냥 뭐 M20의 뭐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뒤쪽에 지문 인식을 하는 센서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걸 메인폰으로 쓰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는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잖아요. 화면 위에서 지문을 찍어가지고 로그인을 뭐 인식을 시키는 방법인데, 뒷면에 있어서 위치가 약간 저한테는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S10의 온스크린 인식보다는, 지문 인식보다는 훨씬 빠르고 뭐 더 안전하기도 하고, 뭐 S10 이번에 큰 문제 있었잖아요, 보안에 있어서. 그리고 S8보다는, S8도 이 정도 위치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는데 지문인식 정확도가 훨씬 높았어요, 이 M20가요. 그리고 S7이나 8보다는 확실히 지문인식 속도가 빨랐어요. 제가 뭐 이렇게 뭐 누워서 스마트폰 사용하거나 안경 쓰지 않고 사용을 할 때는 아이폰의 이 페이스타임이 조금 인식이 잘 안 돼서 불편할 때가 있는데, 뭐 그럴 때는 그런 거에 비해서 M20의 지문인식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고 뭐 인증을 하는 게 훨씬 제가 편리했었고요. 제가 그래도 요즘 삼성 갤럭시의 플래그십 폰들을 사용을 할 때 좀 쏠쏠하게 사용하는, 제 마음을 좀 많이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 이 NOX라는 기능이 있어요. KNOX, NOX. 갤럭시 안에 있는 완전히 하드웨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보안 구역 같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민감한 정보들 있잖아요.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회사의 중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NOX 안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 제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탈출해서 비밀번호까지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NOX로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안에 있는 거는 접근을 하기가 무지 어려워요. 거의 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사실 그런 보안 측면에서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그 M20에는 NAS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약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그 갤럭시 S6 이후로는 뭐 당연하게 다 무선 충전을 해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요즘에 뭐 에어팟이라든지 뭐 에어팟 프로 아니면 에어팟 2세대라든지 뭐 갤럭시 버즈 같은 것들도 다 무선 충전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런 M20는 무선 충전이 안 돼서 그 점이 좀 불편했었어요. 근데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M20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 무선 충전이 안 돼서 불편이 아니라 전기가 안 들어와서 불편한 사람들이 뭐 이 폰을 쓰게 될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 뭐 그거 뭐 큰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꺼져 있을 때 요즘 그 최신형 플래그십 폰들은 다 더블 탭으로 해서 화면을 터치를 해서 이렇게 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대비 이 M20는 더블 탭에 반응을 안 해서 정말로 전원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어쨌건 지금은 좀 불편했다, 뭐 이 정도 소감이 있었고요. 요약을 하면 이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돈이 240만 원이잖아요. 미래의 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훨씬 큰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현재에 살면서 과거에 만족할 수 있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미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의의가 있겠고, 제가 그래서 M20를 사는 걸 추천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만약에 이 이상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좀 넉넉한 경제력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그래도 더 좋은 성능의 폰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폰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라든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환경에서의 뭐 세컨폰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인내력이 있다면, 나는 그냥 과거의 기술로도 현재를 살 수 있다, 이런 뭐 자신감이 있으시다면은 이 M20로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약간 오래 기다려야 될 뿐이고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의의가 있고, 뭐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업무상 이유로도 뭐 폰으로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없는 좀 라이트한 유저들, 뭐 유튜브 보고 그냥 카톡하고 뭐 이런 정도라면, 그리고 또 뭐 되게 고해상도의 아니면 품질이 좋은 야간 사진 같은 걸 찍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그 외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2주일 동안 예전에 사용하던, 지금 몇 년 동안 플래그십 폰만 사용하던 인생에서 조금 물러나서 2주일 동안 이 갤럭시 M20를 메인 폰으로 사용을 하며 느낀 단점, 그리고 장점, 그리고 이 폰을 구입하려고 고려하시는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조언, 그리고 이 폰을 사용하면서 느낀 뭐 좀 철학적인 소회였습니다. 제 얘기가 또 너무 길었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유익하고 제 나름의 독자적이고 흥미로운 리뷰들과 다른 한국 유튜버들이 잘 하지 않는 언박싱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집이었습니다.